이 영국은 여러모로 카사노바와는 좀 많이 맞지 않는 곳이었나 봐요. 위조된 어음을 받아서 거래를 하다가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빚 때문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고 또 성병까지 걸리게 되면서 결국 도망치듯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큰 굴욕감을 안겨준 런던을 떠난 카사노바, 1763년 6월 프로이센으로 향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대제를 만납니다. 자, 우리 프리드리히 1세 이야기하면서 프리드리히 2세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자, 프리드리히는 카사노바에게 꽤 호감을 느꼈나 봐요. 카사노바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 되게 잘생겼다 하고 칭찬도 해줘요. 근데 여러분, 프리드리히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카사노바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제게서 발견하신 유일하고 소박하기까지 한 자질은 그뿐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성향이 없음을 이렇게 좀 말을 했던 것이죠. 프리드리히는 카사노바가 잠깐 하급 장교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군인 활동을 잠깐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서 이 포메라니아 출신의 귀족 자제들을 위한 사관학교 교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그 사관학교에 딱 가보니까 말만 사관학교지 상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에서 있다가는 내가 또 제명에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관직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는데요. 특유의 그 화려한 사교수를 발휘해서 상류사회에 진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분을 만납니다. 예카테리나 2세를 아련하게 되죠. 수더몽 영상에 예카테리나 2세 영상 있습니다. 카사노바는 러시아에서는 좀 제발 한자리 하면서 정착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예카테리나에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이 러시아가 당시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그레고리력을 쓰는데 율리우스력이 13일이 늦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날짜가 다르니까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력을 좀 써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피력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권유가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 머물면서 습관처럼 여인을 또 만납니다. 여인 안 만날 수 없죠. 또 여러 여인들을 만나면서 만남을 가지는데 애인이 있는 여인들을 만나다 보니 러시아 남자들이 이 나쁜 놈 참을 수 없다, 결투하자 하면서 계속 결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또 4명에 못 살겠는걸 하고 생각해서 러시아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폴란드 국왕을 만나는데 국왕이 또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카사노바도 진짜 이번에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 폴란드 궁정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착실하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카사노바 이름이 어디 가나요?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한 여배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배우가 또 정부에 있었던 거예요. 자비에르 브라니키 백작이 정부여서 이번엔 또 그 사람이 결투 신청을 해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카사노바는 몸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펜싱도 잘하고. 그래서 이 브라니키 백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니키 백작은 왕실의 시종장이며 국왕의 친구였기 때문에 국왕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결국 폴란드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하지만 카사노바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투를 벌인 이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여러 도시를 거쳐서 다시 파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처음 파리에 갔을 때는 그렇게 자신을 환영하던 파리가 이제는 카사노바를 냉대하게 됩니다. 마담 디르페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녀의 조카가 카사노바가 사기를 쳐서 마담 디르페의 돈 100만 프랑을 갈취했다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놈을 파리에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카사노바에게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카사노바는 즉시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제 젊지도 않잖아요. 나이도 이제 꽤 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하인도 없이 쓸쓸히 추방을 당해서 떠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던지 나는 이제 운명이 비웃고 여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이로 진입하는 중이었다 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드리드에 도착한 카사노바 진짜 여기서는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마드리드 주재 베네치아 대사인 알비세 모체니고와 친분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칭찬도 하고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카사노바가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솔하게도 이 대사에게 애인이 있었어요. 비서 겸 애인이 있었어요. 알비세에게. 그런데 이 애인이 남자예요. 남자인 마누치 백작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누치 백작이 사실은 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흘렸는데 그 말이 이 대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대사와의 친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마드리드에 또 머물 수 없어서 이번에는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고 거기서 또 카탈루나 총사령관의 정부인 니나와 뜨거운 사랑에 빠지지만 또 발각이 되고요. 또 마담 디르페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같이 공모를 했던 이 자코모가 있었는데 이 자코모와 마주치면서 그의 모략에 빠져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 파란만장하다, 그쵸? 그리고 감옥에서 카사노바가 글을 써요. 카사노바는 나중에 많은 책을 남기게 되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이때 감옥에서 쓴 책은 100여 년 전 프랑스 외교관 드라우세가 쓴 베네치아 정부의 역사를 반박하는, 그러니까 좀 더 베네치아의 우호적인 그런 글이 담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네치아의 이 정부에 있는 고관들에게 호감을 얻어내면서 베네치아 당국에서 그래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을 떠돌았는데 그만 사면시켜줄까 하면서 논의를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논의가 되는 기간이 꽤 기니까 그 사이에도 카사노바는 계속 방랑을 하게 되겠죠. 1769년에는 다시 남부 프랑스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 있었고 한 간호사가 그를 간호해 줍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이 간호사가 떠나버려서 그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다른 곳에서 그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 간호사는 자신과 20년 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 프랑스 귀족 앙리에트의 하녀였던 거예요. 앙리에트가 이 하녀에게 부탁을 해서 카사노바를 돌봤던 겁니다. 앙리에트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스캔들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나를 만나러 오는 건 좀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언제든 당신을 도울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의 도움을 받고 여러 곳을 또 방랑하게 된 카사노바, 여전히 곳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도박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 욕망의 불꽃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고 자신을 그렇게 열렬히 원하던 여인들이 이제는 그만큼 자신을 원하진 않는 거예요. 카사노바도 이제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태를 느끼게 된 카사노바는 권태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리에스테에 머물면서 이 베네치아에서 계속 이 사면을 시킬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네치아를 떠났지만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니 이 카사노바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베네치아 종교 재판관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오스트리아의 밀사로 파견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외교 업무와 비밀 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했던 것처럼 외교관 업무와 스파이 업무를 수행해 줬던 거죠. 이 카사노바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회고록을 썼잖아요.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은 이 시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까지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배우 이레네를 만나 연애를 하고 3년 뒤 그녀의 딸과도 연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네치아에서 그를 사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1774년 11월 카사노바는 드디어 베네치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베네치아는 삭막했어요.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계 수단도 굉장히 막막했죠. 그래서 글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를 이탈리아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브라니키와 결투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 결투를 벌인 내용을 글로 쓰고 또 소설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연극 전문지를 펴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글 쓰는 활동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베네치아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부스치니라는 가난한 재봉사 처녀를 만나서 3년 동안 함께하게 되는데 카사노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여인과 함께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그때 이미 카사노바는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나이도 많이 든 상태였는데 이 카사노바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몇 년간 베네치아에 머물러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거나 스파이 활동을 간간히 해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빚은 계속 늘어났고 또 이 카사노바와 갈등이 있었던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을 골려주기 위해서 사랑도 싫고 여자도 싫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문제가 돼서 다시 베네치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나이는 예순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된 카사노바, 또다시 유럽 각지를 떠도는 그런 전전하는 신세가 됐는데 카사노바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가는 곳마다 그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785년 2월 발트슈타인 백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발트슈타인 백작이 프리메이슨 단원이었어요. 같은 프리메이슨 단원이어서 도움을 주고자 했겠죠.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보헤미아의 둑스에 있는 이 발트슈타인 성이 있었는데 발트슈타인 백작의 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서로 일을 하면서 그 납감옥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담은 납지붕 감옥이라는 베네치아 공화국 감옥 탈출기 공상과학소설 20일간의 이야기도 쓰게 되고요. 정육면체의 수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소 등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 둑스에 머무는 동안 카사노바가 프라하로 잠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모차르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차르트는 한참 돈 조반니 대본을 쓰고 있었어요. 돈 조반니는 또 돈후안, 탕자이자 또 바람둥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카사노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줘서 돈 조반니 대본을 수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둑스성에 머물면서 카사노바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다가 발트슈타인 백작이 성을 비우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카사노바가 대단한 신사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더 큰 보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 그 성의 고용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카사노바를 괴롭혔던 겁니다. 거기다가 카사노바가 더 큰 괴로움을 겪은 것이 이 시기에 성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바람둥이가 나이 먹고 성불능 상태가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1790년부터 카사노바는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 회고록을 쓰게 된 이유가 나는 보헤미아에서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끔찍한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회고록을 쓰고 있다. 육신은 비록 늙었지만 내 영혼과 욕망은 여전히 젊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카사노바의 마지막 여인은 엘리사 폰데어 레케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과는 뭐 육체적 사랑을 나눴다기보다는 약 1년여간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정신적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엘리사는 독일의 유명한 서정 시인이자 여행 작가로 당시 40대의 나이였다고 하는데, 카사노바가 죽음을 앞둔 약 마지막 1년간 사랑을 나눈 여인입니다. 그리고 1798년 죽음을 앞둔 카사노바는 자신의 이 회고록 원고를 외조카인 카를로 안지올리니에게 건네주고 그의 6월 4일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냐? 사망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요폐 현상으로 온몸에 독이 퍼지는 끔찍한 죽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너무나 자유로운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카사노바는 마지막으로 친구 미그네 공작에게 나는 철학자로 살아오다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회고록은 여인들과 나눈 사랑의 묘사가 너무 대담하고 노골적이어서 당시에는 출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882년이 되어서야 독일의 빌헤름 폰 슐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고, 140년이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무삭제 원본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둑스에서 생활을 한 그 부분은 그 회고록에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고록에서 뺀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생활은 이 외조카 카를로 안지오니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실었다고 하네요. 카사노바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유혹한 바람둥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잘생기고 키 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도 한몫을 했겠죠. 하지만 분명 그만의 비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일단 중요해서 외모도 훌륭했고, 거기다가 패션 감각이 진짜 끝내주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맞추는 거예요. 멋진 의상을 먼저 마련을 하는데, 남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 옷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에 가발, 마스크, 손수건, 모자, 향수까지 딱 맞추고, 그리고 마차까지 컨셉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카사노바에게는 마차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화려한 마차를 늘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마차 앞에 벼락이 떨어져서 한 농부의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차에 태우게 되었는데, 남편은 같이 안 타고 뒤에 따라오는 마차에 따로 탔어요. 그런데 그 잠깐 여인을 태웠는데 그 여인이 또 예뻤나 봐요. 그래서 천둥과 벼락에 대한 공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 여인을 유혹해서 이 마차가 움직이는 그 동안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마차는 그만큼 카사노바에게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 카사노바는 둑스성에서 초라하게 늙어가던 그 은둔하던 말년 시절에도 옷을 그냥 입지 않았어요. 하얀 깃털을 꽂고 금사로 수놓은 양복을 입고 값비싼 빌로드 조끼를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무도에 나가서 춤도 굉장히 잘 췄거든요. 우아하게 스텝을 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절대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바람둥이의 대명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거기다가 바이올린 연주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세레나데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림도 잘 그렸대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의 초상화를 그려줬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화술이 진짜 뛰어났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절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대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의 그 고운 치아를 내게 보여주려고요?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멋진 치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한 번 본 여자는 절대 안 잊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면 귀에다가
왼쪽 귀가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디서 만났었죠? 그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여인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선물 주고 이 감동받을 만한 멘트 날리고 여자들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사실 카사노바 마음속엔 뭐가 있었겠어요. 이 여인과 하룻밤 어떻게 뭐 이랬을 거잖아요. 하지만 여인들에게는 항상 사랑받고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카사노바는 먼저 맛있는 요리가 차려져 있는 식탁으로 여인들을 초대합니다. 진짜 맛있는 요리는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기쁨을 줘야 한다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타입에 따라서 술과 음식을 다 다르게 선택을 했대요. 머리색, 피부색, 신분, 취향에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여인의 분위기를 이제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서 뭐 샴페인은 뭘로 준비를 할까? 이 여인은 와인이어야 돼. 와인을 준비하거나 또 제철에 나는 싱싱한 해물 등등을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카사노바가 원래 미식가라고 했잖아요. 뭐 메추라기 요리, 뭐 연계스프 뭐 이런 걸 즐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카사노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뭔가요? 여러분 카사노바 하면 바로 굴, 그쵸? 굴과 펀치를 배불리 먹고 나의 애무를 거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카사노바. 원래 미식가고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이 요리를 많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꼽은 것이 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과 계란 흰자 샐러드를 꼽았다고 해요. 여러분, 굴은 동의보감에도 강정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유정, 조루, 몽정 등을 다스린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굴에 들어있는 아연 성분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활성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하루에 굴 6개씩을 먹고 사랑을 나누면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카사노바는 이 굴을 매일 50개씩 먹었대요. 먹을 때마다 레몬을 뿌려서 먹었는데 이 레몬이 식중독과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철분 흡수율을 높인다고 하니까 찰떡 궁합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자, 그의 회고록에 이 굴에 관련된 좀 무흐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에밀리와 식사 때 나는 굴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약간의 실수로 굴이 그녀의 가슴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자연스레 손으로 떨어진 굴을 주우려고 했는데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내 혀로 그녀의 가슴에 떨어진 굴을 삼켰다. 나는 그녀의 옷을 자연스럽게 벗겨내렸다. 알몸으로 드러난 그녀의 가슴에 계속해 하나하나 굴을 떨어뜨리며 나는 계속해서 두 입술로 삼켰다. 이것은 나와 그녀의 몸을 신선한 굴맛 이상의 감각으로 전율케 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에게 굴은 단순히 먹기만 하는 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수녀 MM, 이 MM과 7시간 동안 사랑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도움이 됐던 것은 계란 흰자 샐러드였다고 해요. 이 샐러드가 최고의 체움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레시피를 보면 계란을 삶아요. 그리고 노른자를 버리고 그 계란 흰자를 얇게 썰어요. 그리고 소스를 만드는데 셀비어 잎, 박하, 통파, 통후추, 겨자를 넣어서 끓인 후에 숙성을 시킨 식초 소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소금으로 만든 드레싱을 이 삶은 계란 흰자에 뿌려서 먹는 그런 샐러드라고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즐겼냐? 숭어. 베네치아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숭어알을
소금과 식초에 절인 것을 보타르가라고 하는데 베네치아의 캐비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보타르가는 맛도 아주 뛰어났지만 또 정력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카사노바가 또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사노바는 이 숭어를 또 다르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숭어 알집을 잘 말린 후에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숭어 알집이 일종의 콘돔이 되어줬던 거예요. 이 콘돔으로 임신이 되는 것도 막고 또 성병 예방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피임법으로 황금 구슬을 이용하기도 하고 레몬 껍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 카사노바가 굉장히 미식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음식을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73세에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은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절제해서 이제 고관련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다른 면으로는 굉장히 철저한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영양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또 오래 쾌락을 누릴 수 있었겠죠. 자, 어쨌든 카사노바는 여자의 심리를 꿰뚫는 데 도사여서 그 많은 여인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카사노바는 사랑 없는 쾌락은 지저분한 행동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인을 만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고 또 그 여인을 떠나보낼 때는 나를 떠나 더 행복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이요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카사노바와 만났던 여인들은 조건이 더 좋은 남자들과 약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카사노바가 이렇게 모험적이고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기가 여성들에 대한 성억압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성해방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넘쳐나고 있었고 이 남자 귀족들은 자신의 성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를 두고 혼의 자식을 두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지요. 자, 지금에 와서 보면 카사노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니 외설스럽다, 뻔뻔하다, 제멋대로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일부 찬성을 하는데요. 이 카사노바는 나름 종교적 억압과 인간적 불평등, 위선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도 추구하고 또 여성들에게도 혼자서는 감히 꿈꿀 수 없던 그런 일탈을 선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여인들은 귀족부터 하류층 여인까지 자신의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남자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 카사노바는 그녀들에게 작은 탈출구, 작은 분출구가 되어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와 윤리적 제약에 갇혀있던 여인들에게 카사노바가 자유와 쾌락과 사랑을 줬고 헤어진 후에도 카사노바 그 남자는 너무 멋진 남자였어 라며 그리움과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카사노바는 진정한 능력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한 것은 감각의 즐거움이다. 나는 이성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그래서 늘 사랑을 했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잘 차려진 식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내 모든 열정을 바쳤다. 그가 쓴 이 글이 그의 인생과 철학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저는 카사노바의 이 회고록 첫 머리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설령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유인으로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제가 앞에 카사노바의 인생을 설명해 보면 도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것도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건데, 사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자유의지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카사노바, 그는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호색한 바람둥이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사랑과 영원한 자유를 꿈꾼 로맨티스트일까요? 자, 오늘은 희대의 바람둥이로 불리는 카사노바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